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집무실 5층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물가라고 지적했는데요. 여소야대 정국 속에 윤 정부가 넘어야 할 산과 과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세제 완화에 공급 대책까지 각종 정책이 나와 있긴 한데요. 통할지가 관심입니다. 전문가로부터 부동산 시장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용산 집무실부터 가보겠습니다. 반쪽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내일 추경 편성을 위해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예고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까지 모두 11명이면 회의를 열 수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취임 직후 임명한 장관 7명에 청문회가 끝난 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정족수가 15명으로 알려져서 국무회의를 과연 열 수 있을까? 이런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11명이면 된다는 겁니까? 네, 현재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의사 정족수 등을 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18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모두 20명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11명이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추경이 워낙에 시급하고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다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어제 윤석열 장관이 임명한 추경호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의 장관과 문재인 정부에서 잔류한 산자부 문승옥, 여가부 정영애 등 관료 출신 비정치인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고 있는 5명의 후보자 가운데 일부를 임명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부처 장관은 임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부 박진, 지방선거를 앞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후보자 등 이들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는 오후 3시쯤 열리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그 전에 박진 후보자 등 일부 장관을 개의 정족수에 문제가 없도록 임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3조 원 플러스 알파 추경안, 그러니까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올라와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고요? 네, 첫 번째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경제와 안보 크게 두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물가가 제일 어렵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언급도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서 재정을 빨리 당겨서 가능한 한 빨리 조기 집행에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다면서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안보뿐 아니라 국정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모니터하고 준비해달라고 참모진에게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일을 잘하려고 용산에 왔다면서 이방저방 다니면서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 또 우리 수석 비서관들이 이방저방 좀 다니면서 다른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에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네, 역대 정권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수석 보좌관 회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요식 행위는 비효율적이고 어색하다면서 회의는 프리스타일로 복장도 자유롭게 현안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도 마음껏 하자고 말했습니다. 종전 청와대 회의 때는 방송 카메라와 팬 기자가 일부 참석해 모두 발언을 취재했는데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전면 비공개할 방침입니다. 격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취임식 축하를 위해 방한한 외교사절과 잇따라 면담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잡힌 일본 의원단 단체 예방을 비롯해서 오늘 공개 외교 일정만 7개에 달합니다. 모두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식을 가졌고요. 오늘 이제 서초동 집에서 용산으로 첫 출근길이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 시대가 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전 8시 34분 이곳 1층 로비로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층 기자실을 쓰는 저희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첫 출근길 소감을 묻자 어제 출근을 하긴 했었다라면서 웃었고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일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제 취임사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일부 보도를 해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제가 그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21분에 서초동 집에서 나와서 이곳 용산 집무실까지 약 7km 거리를 13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도로 위에 있던 시간은 8분 남짓이라 큰 출근길 교통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는데 다만 통제 구간에선 일반 차량 흐름이 잠시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로 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서초동을 오가게 됩니다. 동선과 신호 관리를 다변화해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 정부 국가정보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을 지명했습니다. 서울대 치해학과를 졸업했고 외교부 제1차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거친 인물로 미국 통일만큼 정보 분야에서도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다만 김 원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보고 시각과 박 전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처벌받진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원 1차장으로 권춘택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내정했습니다. 권 내정자는 고려대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주 UN 공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주 미국 공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오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첫 당정 협의가 이루어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합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을 최소 60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행업과 공연, 전시업 등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돼 모두 370여만 명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추경 규모는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50조 원 가운데 1차 추경 17조 원을 제외하고 33조 원 플러스 알파로 당정은 합의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 소요비용 보강, 민생 물가 안정 등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됐는데요. 추경 재원은 본예산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일부 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당정은 입을 모아 민생에 시급한 현안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도 초과세수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해온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정안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인준을 두고 여야가 회동을 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하루라도 빨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격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후 1시간 가까이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와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고 전국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각자 모색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당은 추경안에 대해선 오는 16일 시정 연설 이후 일정에 따라 빠르게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전국도 시작됐죠.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선거대책위원회를 열며 6월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벌였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눈에는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 특권입니다.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도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이 상임고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이번엔 일꾼을 뽑아달라면서 방탄 출마론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당 선대위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선거 전국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육해 공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 전군 주요 지휘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회의를 소집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취임식을 가진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공식 일정 바로 전군 주요 지휘자 화상회의입니다. 국방부가 자리를 옮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쉽게 말해서 이 지하 벙커에서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이 장관이 취임 첫 일정으로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한 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거의 마무리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장관은 이런 북한군 동향과 군사 대비태세 현황 보고를 받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상과 해상, 공중 이 모든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임박 동향과 관련해 군 당국은 핵 대응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TF는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여하는데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초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74년 만에 청와대 문이 국민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설레는 표정으로 청와대에 들어서는 시민들, 손에는 매화꽃을 들고 있지요. 봄이 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개방 첫날 2만 3천 명이 넘는 인원이 청와대를 관람했습니다.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단위로 하루에 6번, 한 차례에 6,500명씩, 그러니까 매일 3만 9천 명 정도가 관람할 수 있는데요. 시민들은 청와대를 둘러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무 황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고 언제 또 와이프나 가족들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웅장하고 여기 들어올 진 저희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직 그 안에까지는 구경을 할 수 없지만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그 안에 내부까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또 저희 신청을 해서.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저희와 함께 둘러보시죠. 그간 보안상의 이유로 뽀얗게 처리됐던 청와대 배치도도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청와대 본관부터 보시죠. TV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와서 낯익은 건물인데요. 북악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엔 대통령 집무실이 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여민관에서도 집무실을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대통령 관저입니다. 대통령과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지요. 대통령 관저도 어제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시민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생활했던 공간을 직접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자, 관저에서 조금 내려가 볼까요? 이곳은 상춘제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한옥의 멋이 느껴지죠. 상춘제는 외빈 접견 행사 등에 사용된 공간인데 이제는 시민의 공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상춘제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시원하게 펼쳐진 녹지원이 있습니다. 녹지원은 청와대 안에 있는 정원입니다. 원래는 경복궁의 후원으로 채소밭이 있었고요. 과거 시험을 보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어린이날 행사가 이곳에서 많이 열렸지요. 자, 이번엔 춘추관을 둘러볼까요? 춘추관은 출입 기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곳인데요. 대통령이나 대변인, 소통수석이 이곳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지요. 마지막으로 둘러볼 곳, 영빈관입니다. 영빈관에서는 외빈들을 위한 공식 행사를 개최하거나 대규모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둘러봤지만 아직 청와대 안의 모든 공간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날까지 임기를 보낸 곳인 만큼 시설과 내부 정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청와대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청와대를 찾고 있습니다. YTN 취재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청와대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까? 네, 이곳은 정말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뒤 정문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황금빛 봉황 휘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청와대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푸른색 기와의 본관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며칠 전만 해도 경찰들이 이곳 일대를 막으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했지만 현재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대통령의 업무 공간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어서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4년 만에 처음 공개된 곳인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신기했고요. 사진으로만 보던 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대통령들이 근무하는 곳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와, 대통령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보던 공간인 청와대 본관에도 관람객들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빈들이 방문했을 때 공식 행사가 열리는 영빈관과 대통령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관저도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은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인데요. 잔디밭 중앙에는 170년 넘게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고목, 반송이 심겨져 있습니다. 청와대 녹지원 등 곳곳에선 시간대별로 줄타기와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진 아쉽게도 정비와 보안상 문제로 건물 내부까지는 관람이 어렵습니다. 74년 만에 청와대가 전면 공개된 첫날, 어제 하루에만 시민 2만 6천 명이 다녀갈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부터는 매일 3만 9천 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관람 희망일 9일 전에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8일 전 추첨을 통해 관람객들을 선정합니다. 오늘 신청하면 20일부터 예약할 수 있는 건데 당첨되지 않았을 경우 새로 원하는 날짜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21일까지 회차별로 6,500명씩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 평일 관람까지는 이미 대부분 마감된 상태입니다. 다만 청와대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으니 시간 나실 때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정문 앞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화물차나 건설 장비 등에 사용하는 경유의 가격이 급등해서 휘발유 가격을 앞질렀습니다. 2008년 이후 14년 만의 일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주요 원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보통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쌌는데요.
더 비싸졌다니 걱정입니다. 리터당 경유 가격 지금 얼마쯤 합니까? 예,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를 보면 오늘 낮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46.65원입니다. 휘발유는 1945.88원이어서 경유가 리터당 0.77원 더 비쌌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2.09원 올랐지만 경유는 하루 만에 5.19원 오르면서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과 대전,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이 2,053원으로 가장 비쌌고 서울도 2,000원이 넘었습니다. 국내 경유 가격은 14년 만에 최고치가 됐고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선 것도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경유는 화물차나 트럭 등 상업용 차량과 굴착기, 레미콘 등 건설 장비의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나 건설 현장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경유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입니다. 유럽은 전체 경유 수입의 60%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제재가 가해지면서 경유 공급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가격 역전을 불렀습니다. 이번 달부터 유류세가 30% 인하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약 247원 감소한 데 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은 약 174원만 줄어 경유의 감소폭이 더 적었습니다. 결국 국제 경유 가격 상승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유류업계는 전쟁 상황 종식 등 국제 경유 수급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원자재값 인상 등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현장 공사는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 시기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셧다운이 실제로 진행되면 건설업계뿐 아니라 실수요자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요. 자, 공사비 증액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현장 공사 중단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철근 콘크리트 서울, 경기, 인천 사용자 연합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원자재값 인상 등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현장 공사를 멈추기로 결의했습니다. 비협조 시공사 현장 셧다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석자 34명 가운데 33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수도권 공사 현장 340여 곳에 공사비 20% 증액을 요구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온 곳을 대상으로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연합회는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한 현장은 348개이며 이에 적극적인 곳은 185개, 소극적인 곳은 97개, 관심이 없는 곳은 66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 달 회의 때까지 협상을 진행한 뒤에 셧다운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와 연합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국의 골조공사 70%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현장 가운데 상당수가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합회와 별개로 부산과 김해 등 일부 지역 레미콘 기사들은 이미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분쟁의 근본 원인은 최근 발생한 원자재값 급등입니다. 지난해 톤당 80만 원대에 거래되던 철근은 최근 114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고 시멘트 가격도 톤당 8만 원대에서 11만 원대로 상승했습니다. 건설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지방에 있는 소규모 기업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도 사태가 장기화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이 철근 콘크리트 업체 압력에 굴복해 공사비 인상을 수용하면 결국 분양가 상승과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의 셧다운은 입주 일정 지연으로 이어지며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어제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세금 부담으로 집을 팔지 않겠다던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서 매물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첫날 시장 반응 어땠는지 최기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8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시행 첫날이지만 부동산을 찾는 고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맨 처음에 뭐 팔라고 할 때, 또 양도세 중과 하라고 할 때, 그럴 때 많이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뭐
다주택자가 사업자가 뭐가 나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부 매수 문의만 있을 뿐 극적인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 시행 이후 가격 변화를 지켜본 뒤 매물을 다시 내놓겠다며 기존 매물을 걷어들인 매수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제 1년 정도는 시간이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려간다 뭐 하는 시장도 있고 시장 매수자가 없으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양도세 중과 1년 면제 방안을 발표한 이후 매물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 3천여 건에서 3천여 건 증가했고 경기도는 7,900여 건, 인천은 1,600여 건 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매물이 증가했더라도 거래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같은 추가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6월 1일 보유세 기산일 전까지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만큼 대부분은 향후 정책 변화를 지켜보면서 매도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도 잇따른 금리 인상 부담 등으로 당장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지금 가격보다는 저렴한 분양주택이 나온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을 매물도 서울 중심에 있는 똘똘한 한 채보다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있는 주택으로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지금 방금 리포트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정책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세 감면부터 공급 확대 계획까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관심이 높은 곳은 집값 전망일 겁니다.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전망도 엇갈리는데요. 부동산 시장 또 새 정부의 정책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 기자가 짚어드렸는데 자 이제 2주택자, 3주택자 한시적으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는데 20에서 30% 중과세를 때렸던 것을 면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시장 거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세금이 최대한 절반 가까이는 종전보다 2주택자나 3주택자분들이 줄게 되세요. 예를 들어 조정지역의 3주택자 같으면 최대 세율이 82.5%였던 게 49.5%로 많이 절감이 되죠. 그럼 10억 차익을 봤다면? 10억 정도였을 때 한 4억 정도는 양도세 부담이 줄게 되십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양도세로 소위 이제 내셔야 했던 부담이 크게 줄게 되고 이 세율뿐만 아니라 3년 이상 보유하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못 받으시던 것도 받으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이제 좀 처분하고 싶었던 것들을 처분하자라는 분위기가 있기는 해요. 이게 1년 한시 배제면 이제 내년 5월 10일 정도까지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23년 5월 9일까지 5월 적용이 9일까지. 됩니다.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게 원래 공약에서는 2년 동안 한시 배제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또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1년이라는 한시 기간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상황을 좀 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분위기도 좀 엇갈려서 사실은 시장 내지는 이제 정부에서 공급 매물 출시량을 늘려서 거래도 좀 활발하게 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정책인데 당장 이제 어제 오늘 반응을 보니까 매물이 막 많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채, 세채 가지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되니까 세금 내는 것도 아마 계산을 하실 건데 맞습니다. 실제로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 아직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까? 기대만큼 늘지는 않지만 다주택자분들 중에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팔고 싶었던 물건들을 파시는 경우들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인수위에서 지난 3월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게 소급 적용 시작을 할 거다라는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한 4월경부터 수도권 외곽에서는 좀 이 잔금 기간을 맞춰놓고 처분하려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뭐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데 지금 종부세도 좀 부담이 줄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고 또 강남 같은 수도권의 주요 투자 선호 지역에서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이 양도세 한시 배제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막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이후를 좀 보자라는 관망이 아직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시장에서의 이런 거래 활성화나 물건 출시의 가격 하락 이런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새 정부 들어서 지금 규제 완화책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단 예고가 된 주요 정책 과제로는 먼저 이제 시장에서 가장 거부감이 없는 공급 확대 부분이 있었고 규제 정상화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 말씀 나눈 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 부분 포함해서 대출 규제 완화 부분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거론이 됐었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이 다주택자의 너무 과도한 중과를 좀 정상화시켜서 매물을 출시시키고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라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이제 새 정부 출범일부터 소급 적용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다주택자분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앞으로 뭐 공시 가격 조정이라던가 공정시장 가격 비율의 뭐 완화라던가 세부담 상한선의 조정 등을 통해서 완화 검토를 하겠다라는 방안도 있었고 취득세 완화 부분도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주택을 사고 팔고 보유할 때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 좀 경감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후에 전략을 짜겠다라는 이 주택 보유하신 분들이나 혹은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는 무주택자분들의 입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좀 결정될 때까지는 거래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 가진 분들 이야기 해봤고요. 집을 이제 사야 하는 분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서 대출 규제가 많아서 사지 못한 분들 이제 대출 규제 완화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완화해 주는 겁니까? 일단 실수요자 중심으로 현재 한 40% 가까이 대출 LTV가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낮춰져 있는데 이거를 최대 80 내지는 90%까지도 이제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생애 채취자들에 대해서는 80% 이상 이제 LTV가 높아지면 주택 담보 가치의 기준에서 이제 대출 액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은 수월해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시에 적용을 받고 있는 이제 DSR 같은 원리금 상환 능력에 관련된 이런 수치 자체는 얼마를 돈을 벌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대출 금액이 달라진다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소득에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현재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어떻게 같이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달라지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 나온 것처럼 이 대출의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대출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뭐 40년, 50년 이렇게 길게 공급되는 장기 모기지 상품들에 대해서도 출시되는 상품이 뭐가 있는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겠다라는 이제 계획들은 갖고 계신데 일단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판단들을 아직 이제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하고 계시고 또 세금이라든가 대출 같은 것들이 이제 확실히 좀 유리해지는 부분이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는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뭐 한투에 계시니까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뭐 7%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거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 맞나요, 지금? 예. 이게 지금 7%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신규로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면서 고정금리로 받으셨을 때 왜냐하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조금씩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최대 상단이 한 이제 7%까지 가는 상품들이 연내에 나올 거다라는 예측인데 아직은 개인들이 이제 개인 우대금리나 이런 것들을 받고 하시면 이제 5% 후반 상황에 따라서 이제 6% 전후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수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이 그렇게 좀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위 지난해 공격적으로 하셨던 것처럼 영끌 같은 무리한 대출을 최대한 이용해서 집을 사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지난해에는 좀 젊은 20대, 30대 무주택자분들이 신용대출까지 마구 일으켜서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하신 경우가 꽤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매달 내셔야 되는 이제 원리금 같은 것들이 거의 한 2배씩은 늘게 되시는 셈이거든요. 아, 원리금이 2배 가까이 늘게 됩니까? 예. 그래서 사실 가계에는 상당한 지출 부담이 있으시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게 시장 상황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수요자분들이 좀 거리를 두고 관망하면서 정책 변화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추가 공급도 중요할 텐데 계획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늡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5년 동안 매년 임기 1년에 50만 호씩 총 250만 호의 신규 공급을 이제 대폭 늘리겠다라는 큰 이제 수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최대 한 130에서 150만 호 정도까지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할 텐데 방식적으로는 좀 대량으로 한꺼번에 공급하게 되는 신도시나 택지 개발 방식의 물량이 가장 많고요. 도심에서는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대표적인 방법인 재건축 활성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사실 그런 공급 확대 부분에서도 이런 약간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서울 강남권 같은 재건축을 통해서 고급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일개 신도시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이런 특별 조례나 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좀 용적률을 높이고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지역 그리고 어떤 사업장이 시범적으로 먼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 구매나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대출이나 금리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규 분양 그리고 이제 사전 청약 같은 공공 분양이 늘어나는 부분의 일정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신규 청약을 통한 당첨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신규 청약 방식이 분양 가격이 가장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들을 챙기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가장 좀 추천할 만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전체가 130에서 150만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지금 상황을 안정화시키는데 좀 영향은 미치겠습니까? 양쪽으로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물량이 또 너무 많다라는 우려도 이미 제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조율이 필요하긴 한데 중요한 건 이 물량이 이제 사업지의 확보나 공급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준공이 돼서 입주하는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물량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짓고 주택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조금 공급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 공급 계획을 좀 빨리 로드맵을 정하고 방식이나 물량을 확보하고 후보지를 빨리 발표를 해야 최대한 공급 일정 같은 것들이 정확해질 거다라는 얘기고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입주하게 되는 물량이다 보니까 당장 좀 공급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뭐 일테면 다주택자의 물량 출애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전세값도 좀 전망해 주세요. 전세 가격이 또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근데 전세도 매매와 비슷하게 통계를 보면 오르는 지역 또 내리고 있는 지역 굉장히 섞여 있어서 혼재된 양상이기는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전체적인 이 뭐 예를 들어 뭐 한국부동산원이나 뭐 KB국민은행이나 주간 단위 변동률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수치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현재는. 그런데 다만 이제 앞으로 8월부터는 2년 전에 시작됐던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하시고 그것을 다 소진하시고 나서 이제 신규 계약으로 새로 이제 시장에 출시되는 매물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규 계약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집주인분들이 이전 2년에 못 올린 전세금 또 앞으로 2년간 더 못 올릴 전세금을 그렇겠죠. 감안해서 가격을 좀 높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신규 계약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문제가 됐었던 이중 전세 가격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월을 좀 걱정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 실거래가도 덩달아 오르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세가 불안해지면 결국에는 이게 집값을 밀어올리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전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대출금리 이런 거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심리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월세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만료 물건들의 가격 변동을 어떻게 최대한 조금 크지 않도록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지금 임대차 3법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해서 임대차 3법에 향후 이제 뭐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서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도 굉장히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네. 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개정해야 되고 폐지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려운 거죠. 일단 국회에서의 뭔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아무래도 여서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공공임대나 아니면은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좀 늘려서 최대한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낮춰주는 부분이라던가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이라던가 대출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혹은 좀 소위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상생해서 계약금을 많이 올리지 않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부활시켜서 자연스럽게 좀 정착을 시켜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좀 개선안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값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규정 한투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를 집회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법에 따라서 집무실도 마찬가지라며 집회를 금지했는데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은 다른 개념이라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네, 재판부의 결정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 단체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관저의 사전적 의미는 장관급 이상 공무원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곳에 있었던 시절의 법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집무실이 관저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는데요. 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집회시위법상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집회를 금지하는 건 공공의 안전을 명백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우려해 행진 시 집무실 앞을 한 번만 1시간 30분 이내로 통과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서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등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용산역에서 집회를 연 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인 녹사평역 부근까지 행진하겠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행진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깝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관저와 집무실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현행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를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와대 울타리 안에 관저와 집무실이 모두 있던 과거와 달리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면서 법 해석을 두고 양측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단체는 현행법은 주거 공간인 대통령 관저 주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별도 규정이 없는 집무실에 대해서까지 집회를 제한하는 건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행진 경로 가운데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이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하면 경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주최 측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예정대로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 시위에 관한 법원의 첫 해석이 나오면서 이 지역 경호와 질서 유지 대책 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어제 제가 그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7층은 입집도가 좀 덜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정예로 해서 널널하게 씁시다. 예. 이쪽도 전망 괜찮아요.
시국 베스트 엘리트들만 뽑아가지고 모집을 시켰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네. 창의적으로. 예. 어려움이 없다면서 여러분 일하게 하라고 나도 미안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이 테이블도 조금 어색한데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그래 모던으로 찍는다니까. 근데 이거 다음부터 이런 거 없어 이제.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처음 출근을 한 겁니다. 아침에 기자들의 일문일답도 보신 것처럼 받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현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에요. 대통령의 출근길을 볼 수가 있었고 기자들이 바로 질의를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출근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앞으로 이제 뭐 출근길, 퇴근길에 이렇게 기자들을 만나거나 어쨌든 뭐 짧든 길든 간에 기자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 저희가 보기가 어려웠잖아요. 저희가 늘 보는 거는 이제 뭐 백악관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기자들하고 질문 답변하는. 기자들의 질문 답변 자주 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 그 잔디밭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봤는데 뭐 그런 걸 좀 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집에서 출근을 좀 하는 건 뭐 어떨지 몰라도 어쨌든 그 집무실 바로 밑에 1층에 기자실이 있으니까 이제는 출근길, 퇴근길 그런 거에 저 대화 장면을 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것을 처음 하니까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게 처음이 아니고 나중에 조금 지나면 기자들과 만나는 걸 또 귀찮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들어요. 지금 화면 나오는 그 서초동 자택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김건희 여사가 이제 배웅을 좀 하고 저렇게 저 차를 타고 용산 집무실로 향했는데 약 뭐 한 8분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교통 통제가 좀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뭐 금방 가겠죠. 근데 또 오늘 보도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또 어떤 시민들은 어쨌든 통제가 이루어져서 좀 불편하다 이런 반응이 통제가 됐으니까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없지는 않겠죠. 시간은 짧고 그랬는데 한 시간 더 일찍 출근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던데. 서초동에서 출근하다가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이 이제 고쳐지면 리모델링이 되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데. 근데 거기서 뭐 짧으니까요. 거리가 3km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서초동에서는 뭐 7km인가 되고 7, 8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외교부 한남동 공간 이제 대통령 이제 사저가 되겠는데 거기서는 뭐 3km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글쎄 그 3km도 이제 출퇴근할 때 조금 불편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관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장면은 용산 집무실 1층 화면이에요. 1층에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첫 소감을 물어봤더니 오늘 첫 출근하는데 한 말씀 부탁한다라고 했더니 뭐 이래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이 왜 취임사에서 빠졌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여기에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통합할 것이냐 그것부터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 통합이라는 그 단어를 뺐을까요? 글쎄, 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첨삭을 하고 직접 많이 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지향을 할 것인지 철학이 담긴 것일 텐데 이제 아마 이유가 있겠죠. 뭐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는데 통합을 한 번도 안 한 이유는 뭔가 그것이 이제 지금 본인 말대로 반드시 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래서 헌법 가치를 제대로 자유를 중심으로 헌법 가치를 추구하면 뭐 통합은 당연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을 넣었느냐 안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앞으로 정치 행보, 통치 행태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는 거가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합을 말로는 얘기하면서 분열적 어떤 정파적 통치 행태를 보인다든가 하는 것은 오히려 통합을 뭐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그것이 결국 통합을 이루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 취임사 보니까 변화와 개혁 이런 얘기는 뭐 대통령마다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안 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변화, 개혁 이 얘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혁신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혁신. 그렇군요. 혁신이 있는데 변화, 개혁 없고 자유란 단어가 35번 나왔다고 워낙 많이 나오고 하고요. 시민 뭐 이제 시민이 15번 나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민, 국민이 주인 나라를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통합과 협치는 워낙 또 많이 얘기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진부하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어제 취임사가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하고는 약간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나열식으로 쭉 뭐하겠다 쭉 이런 공약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러면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자유롭게 묻고 대통령이 저렇게 출근길, 잠시 뒤에 퇴근하려면 퇴근길에 자주 묻고 자신의 생각을 잘 국민에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회의도 처음으로 주재를 했습니다. 5층 이제 회의실에서 주재를 했다는데 저희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석 비서관 회의 화면을 저희가 문재인 정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를 보시면요. 물론 집무실 크기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가 상당히 좁다는 점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수석비서관회의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수석비서관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근데 저렇게 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저렇게 뭐 마이크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저 토론이 잘 되겠습니까? 엄숙한 그런 모습이고 분위기고 저렇게 좀 바짝 붙어 앉아서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니까 저렇게 해서 정말 뭐 뭔가 수석 비서관들이 자기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가감없이 의견을 전달하고 대통령도 함께 토론하고 뭐 심지어는 뭐 어떻게 이견도 가감없이 표출하고 국민의 여론도 전달하고 하는 그렇게 좀 활발한 그 어떤 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문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도 이제 그 앞에 모두 보아라는 하시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니까 마치 토론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겠죠. 토론 당연히 하실 텐데 그러나 저런 분위기, 저 정도 이렇게 넓은 물리적 거리가 있으면 사실은 쉽게 토론이 되게 어렵거든요. 가까이 있어야 얘기할 때 이견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끼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그런 거에서 좀 토론하고 뭐 소통은 말로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미국에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논의할 때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군사 지휘관들 앞에 세우고 옆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사진 보신 것 같아요. 지하 벙커에서 있었던 화면. 그 사진이 아주 인상적이거든요. 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일 텐데 미국도. 근데 어쨌든 대통령은 그쪽 군사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휘관들한테 양보하는 거. 우리나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렇게 공간도 바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집무실 이전할 때. 회의도 저는 사실은 이게 너무 말도 떨어져 있고 그러면요. 위압감이 생겨가지고 더구나 대통령이잖아요. 할 말 잘 못한다고요, 솔직히. 형식보다 이제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해주시고 진짜 실질적인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제 국무회의 주재하려고 하는데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지 법적으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7명의 장관만 임명했거든요. 근데 국무회의 개의를 하려면 저희 YTN 취재기자가 확인한 결과 11명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1명을 임명을 해야지 이게 소집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현재 예. 지금 재직 중인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사표를 다 받지 않았으니까 예. 지금 박범계, 전해철 이런 정치인 장관들은 다 이제 사표를 수리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장관으로 첫 국무회의를 열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이라도 임명을 해야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예. 지금 인사청문 요청서를 다 재송부를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일단 인사청문 요청서를 재송부 요청했다면 보고서를 예. 임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7명 임명하더라도 그래서 국무회의 개의 규정을 보면 개의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개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8명이니까 뭐 10명, 11명이면 되는 거죠. 10명까지 네. 되는 건데 지금 7명 임명했고 오늘이라도 뭐 혹시 그런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예. 뭐 4명 임명하면 되는데 박진 장관 등은 임명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얘기한 것처럼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분들 임명해서 11명 맞출 수 있으면 되고 네. 안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아직 사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부 장관들 함께 참여시켜서 뭐 하는 것도 문제는 없겠죠. 예. 의결만 참석자들의 3분의 2면 되니까요. 예. 네, 현재 참석은 11명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일단 내일 추경 편성을 위해서 국무회의를 개최를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대 야당이죠. 이제 민주당이 협조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러네요.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도 사실 처리가 빨리 됐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오늘 여야가 만난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마냥 미루기 어려울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20일이나 걸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때하고 좀 달라요. 그때는 5월 10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2017년도에 그리고 이낙연 당시 총리 후보자가 인준된 게 6월 1일이더라고요. 20일이에요. 20일 맞는데 이번에 이제 총리 내정된 게 4월 3일이었고 지난달 3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청문회가 5월 2일, 3일 양일간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기준으로 보면 지금 훨씬 기일이 늦춰진 거죠 지금. 단순 20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제 인준 표결이 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6일 날은 인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해야죠. 계속 인준을 미루면 표결이 인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 모두 뭐 지방선거도 곧 있고 여러 생각을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여야는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인준을 놓고 여야의 공방 내용을 좀 들어보고 다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총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통리를 지내신 적이 있고 오히려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 지내신 분들 저희가 다시 선임한 거는 이 여소야 대상 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배려 의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의를 뭐로 갚는 겁니까 이게 진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분 같은 경우는 국회 임명 동의안 제출되고 나서 21일 걸렸습니다. 왜 본인들은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 하면은 이게 우리 민주당이 무슨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략적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는 정쟁하지 말라라고 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이낙연 총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목 잡기 프레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건데요. 일단 시정연설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예정이 돼 있어서 이때 혹시 표결이 될까요? 보통 그런 때는 본회의 열어서 시정연설만 듣고 끝나는 게 보통 상례죠. 다른 의안을 처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뭐 오후에 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해야 되고요. 근데 뭐 예전에는 어땠느냐, 뭐 지금은 어떠냐 이렇게 따질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총리를 인준하고 안 하고 국회 차원에서 동의하고 안 하고는 국회 권한입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한다면 얼마든지 뭐 부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건 국회의 또 의무기도 합니다. 권한이자 의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얘기대로 부적격하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적격하다 그러면 당연히 본회의를 열어서 투표해서 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본회의도 열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마침 무슨 어떤 장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뭐 해주겠다는 식으로 뭐 공식적으로야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하지만 일부 뭐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좀 권한을 넘는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할까요? 6월 1일 지방선거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 오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상임 고문의 출마를 방탄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상임 고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희생을 밟고 국회에 무혈 입성하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꾸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놓고는 그 총 피하려고 그런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을 할 일이 없다. 네, 이재명 상임 고문 이제 뭐 이번 그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겁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니까요. 여러 공방이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불체포 특권 포기선은 아직 뭐 당선이 안 됐으니까 네. 지금 선거 기간인데 굳이 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자꾸만 이 국민의힘에서도 방탄 얘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국회의원 되더라도 국회의원에게 있는 게 불체포 특권인데 네. 회기 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회 회기가 아닐 때는 전혀 관계 없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영장 심사 받았어요. 회기 중에. 그러니까 정말 그때 가서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말이죠. 배지를 달더라도 영장 실시 심사 받고 하면 되는 건데 만약 그때 가서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방탄에 숨는다. 특권의 방탄에 숨는다. 그렇다면 그게 아마 국민 여론이 용납을 안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지금 요즘 나오는 이 정치 현안들이 너무 반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아주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놔두고 계양을 유권자들이 뽑으면 그것도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공방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후보도 말을 잘하긴 잘해요. 물도 않는 물총이 두려우냐. 아주 비유가 적절한데 예. 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나중에 봐야지 알겠죠.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도 참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가 정말 명불허전으로 말을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대결 구도가 지금 완성됐죠. 이재명 후보 출마하니까 뭐 유니스 구원을 공천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뭐 유니스 구원을 공천한 이유가 유일하게 무슨 뭐 이재명 떨어뜨리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자객 공천이라는 말을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걸 또 갖다 쓰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면 뭐 저기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것이나 유니스 구원을 후보를 만약에 공천했다면 하는 것이나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마치 자기들끼리 대결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고 현지에서 계속해서 뭐 출마했던 분을 공천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현지에서 계속해서 출마했던 현지 당협위원장을 공천한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했다면 이재명 후보가 연고 없는데 출마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연고가 분명히 있고 그 지역에서 활동한 분을 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잘했고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는 저기서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면 뭐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당선된다면 앞으로 또 대표가 되고 그러면 결국 민주당의 거당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법을 만약에 본인 말대로 뭐 잘못한 게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만 잘못한 게 있다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국회의원 배지 또 민주당의 보호 이런 게 궁극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뭐 곽상도 전 의원이라든지 이상직 의원이라든지 이분들도 곽상직 의원이 이제 뭐 얘기가 다르지만 이상직 의원은 아직도 본인이 현직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저게 뭐 예를 들어서 배지 하나 다는 게 뭐 방탄이다. 그게 궁극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저는 민주당도 상당히 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구심점이 없잖아요. 구심점이 없고 비대위 체제인데 비대위원장들의 말이 속된 말로 말이 잘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대위원장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무슨 지원 유세 같은 게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죠. 그런데 지금 분당 갑에 출마한 안철수 전 위원장을 언급했는데 안철수 전 위원장이 이재명 상임고문과 맞붙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하고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눴는데 안철수 후보님도 100% 동의했습니다. 두 분이 성남에서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대선이 끝난 지가 엊그제 안 됐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붙자고 하셨는데 그분? 정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내심으로는 서로 간에 그렇게 부딪히는 게 안 좋다는 게 동의하죠. 자, 일단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요. 송 전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곧장 반박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한 거를 바로 그거 확인이 가능하겠어요? 예. 우리나라 정치에서 도대체 양쪽의 말이 다른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진실공방, 뭐 이걸 거창하게 뭐 진실공방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안철수 후보로서 당연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겠죠. 송영길 대표가 또 후보가 그래서 없는 말을 만들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도 우리나라 정치들은 없는 말도 많이 만들어 그래서 이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두 후보가 맞붙는 건 서로 부담스러웠겠죠. 안철수 후보 말로는 이재명 후보가 나와 맞붙는 걸 원치 않는 건 아니었는가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송 후보죠. 전 대표가 무슨 의도로 그러는 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자꾸 왜 분당에서 피해가지고 인천으로 가냐 이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기를 그게 맞대기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 출마가 훨씬 좋은 거다. 긍정적인 거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하신 말씀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저게 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뭐 녹취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김건희 여사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조용한 행보를 보였던 김건희 여사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반려견들과 함께 이렇게 배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네, 저 장면이었죠.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김건희 여사가 과연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국가 원수 부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새로운 역할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국가 원수로서의 부인의 그 정형화된 역할은 별로 없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해외 순방할 때 외국 정상 부인들과 어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의 공식적인 일정이니까 그건 당연히 할 것이고 근데 지나치게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저 소모적인 공방인 것 같아요. 이미 제2부속실은 폐지했잖아요.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고 과연 김건희 여사의 내조가 어떤 것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요즘 세태에서 여성은 저 내조하는 역할을 그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젊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뭐 내조에 전념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얘기 같고요. 뭐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차차 조금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하던 대로 무슨 뭐 전시회를 기획한다 이거는 뭐 100% 잡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 미국에서 질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 있잖아요. 질 바이든 여사의 역할처럼 본인 교수 생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계속하는 대통령 부인 괜찮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까 물론 그런데 그것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는 일과 본인이 저는 전시 기획 같은 거는 전혀 다르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전시 기획에서 뭔가 하더라도 자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뒷만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좀 접는 게 좋고 그래서 지금 반려견 문제 같은 거 그런 거에 어떤 뭐 공익적 역할을 하는 거 뭐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이해 충돌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부인은 이해 충돌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그냥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하던 거. 왜 대통령 부인 됐다고 아무것도 못해야 됩니까? 공익이라는 초점에 맞추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할 수 있죠. 공인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사인으로서 또 대통령 부인이지만 대통령 부인이 이전에
김건희라는 또 개인일 수도 있잖아요. 예. 다 같이 해서 합리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정치권 곳곳에서 말실수가 이어져서요.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실수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역사적인 역사적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정부의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 총리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이 입에 익어서 그러는 용서.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의 힘찬 출발과 성공을 위하여 건배를 제하겠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1대1로 비겼는데 예. 저희들도 문재인 정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5년 동안. 네. 그래도 아직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제가 문재인 정부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저분들은 명색이 총리고 원내대표인 분들이 저렇게 실수를 하는지 웃고 넘어가야죠. 뭐 저거 문제될 건 없는 건데 아무튼 그만큼 우리가 문재인 정부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여소야대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시작됐고 윤석열 정부가 참 넘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때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직접 야당과도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는 분도 많거든요. 네, 저도 한번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참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많이 초대해서 뭐 만찬도 하고 그런 자리 가지셨잖아요. 근데 왜 그때 예를 들자면 상임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여야대 의원들 함께 그랬으면 초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얘기도 했으면 명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전부 몇 번 의원들을 초대해서 식사할 때 한 번 빼고는 계속 민주당 의원들만 초대했어요. 저는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대통령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야당 의원들 만나서 식사하고 또 뭐 같이 전화하고 전화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역시 받은 다음에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오바마 케어 같은데 굉장히 반대하던 사람도 극렬하게 반대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때 하면서 기억이 나는 게 오바마 대통령 때 제일 문제가 바로 오바마 케어 아니었습니까? 오바마 케어에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상원 의원들이랑 점심을 먹고 나서 오늘은 내가 내 개인 카드로 썼다 하면서 이제 한번 웃고 그랬던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이렇게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면 식사도 그렇고 뭐 어떤 티타임도 그렇고 자주 여야 의원들 함께 만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출근길에 특별한 소감은 없고 일해야죠라고 했는데 일을 제대로 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당과 뭐 굳이 소통이라는 단어 안 쓰더라도 야당과 얘기가 안 되면 얘기가 안 돼요, 진짜. 법안이 통과돼야지 뭐 정책이 시행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소통의 문제라는 게 이것도 특별한 격식이 없어요. 제도화되고 공식화된 기구나 회의체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전화 올 수 있고 밥 먹고 소주 먹고 술 좋아하시니까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이 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안 하고 왜 그 청와대에서 맨날 식사하시고 그랬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좋지 않다는 얘기. 일단 만나서 가능한 빨리 그런 모습 화면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뭐가 변화가 있구나. 아까 무슨 원탁 회의 한다는 거 아니에요? 비서관 회의도 그렇게 바꾸라 이런 얘기예요. 야당 의원과 소통 안 하면요. 아무리 좋은 뭐 철학이 담기고 어떤 정책이 있어도 이게 뭐 어떻게 입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두 분 말씀대로 협치하는 모습을 가능한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현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개명 전에 최순실 씨였죠. 당시에 특검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딸 정유라 씨도 최근 조국 전 장관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는데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최 씨 모녀의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최 씨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과 이규철 전 특검보 등을 상대로 모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특검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최 씨가 파렴치한 국정농단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압수한 최 씨의 휴대전화 패턴과 똑같았다는 당시 브리핑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최 씨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장 5년 넘게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허위 증거에 의해서 감옥에 살게 될 경우에 사실 몇백억 원을 청구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지난 4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5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용한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정 씨는 당시 공분을 일으켰던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는 발언 등은 탄핵 국면 이전에 올린 사적인 게시글이었는데 조 전 장관이 이를 공유하는 바람에 후안무치한 사람이 돼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문불출하던 정 씨가 6년 만에 공개적으로 입을 열고 약속이라도 한 듯 최 씨까지 잇따라 법적 다툼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녀의 행보가 때마침 촛불 정부가 막을 내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시기가 공교롭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외적으로는 화해 기류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최 씨 모녀의 행보를 놓고 이제라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다는 보수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고소와 소송을 대리하는 인사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국정농단 사건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최 씨 측은 별도로 검찰과 특검에 제출된 태블릿 PC 2대가 자신의 소유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따로 낸 상태인데 핵심 증거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길거리에서 한 남성을 때려 살해하고 달아나다가 다른 사람까지 폭행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아침 6시쯤 서울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 B씨를 주먹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났고 이후 또 다른 고물상을 폭행하던 중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인천 계산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불을 질러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불을 지르고 직접 화재 신고를 했는데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호실에 묵고 있던 투숙객 9명도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5분쯤 전북 순창군 유동면에서 59살 A씨가 타던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인근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혼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A씨는 이륙 후 100m가량을 날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목격자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술에 취해 모르는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가 이를 말리는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고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만 55세의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현 씨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영결식장은 고인을 보내는 영화계 선후배들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4살에 데뷔해 불과 21살의 한국 영화를 세계 무대에 알린 배우 강수현. 개인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스크린쿼터 사수운동에 적극 나섰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공동 집행위원장을 기꺼이 떠맡았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잘 버티면서 더 명예롭게, 더 스타답게 잘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네가 곁에 있어 늘 든든했는데 뭐가 그리 바빠서 서둘러 갔냐. 편히 쉬어라. 고인은 무명의 후배들을 챙기며 영화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줬습니다.
설경구 씨는 막내부터 선배까지 모두를 아우르던 거인 같은 대장부라고 고인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선배님의 영원한 연기부 조수였고 선배님은 저의 영원한 사수였습니다. 배우들을 너무 좋아했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우리 배우들의 진정한 스타이셨습니다. 11년 전 고인의 도움으로 칸 영화제와 인연을 맺은 연상호 감독. 뜻하지 않게 고인의 유작을 찍게 됐습니다. 배우 강소연의 연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멍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 있는 배우 강수연. 그는 한국 영화 그 자체였다고 동료 배우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등의 저항시를 남긴 고 김지아 시인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난 8일 81세로 타계한 고인의 발인식은 오늘 오전 가족장으로 엄수됐고 김원보 작가와 김세희 토지문화재단 이사장 등 유족과 지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1974년 민청학년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80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면서 독재 정권에 맞선 저항 시인으로 한 시대의 상징이 됐습니다. 국악인 출신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가 개정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국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국악계 지적에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송 씨는 누리 소통망에 우리나라, 우리 것, 전통음악을 조금이라도 배울 기회를 사라지게 한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자라야 하느냐며 교육부는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푸틴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술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7일 공개한 트위터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흑해 함정 2대가 잇따라 침몰합니다. 러시아의 자존심 모스크바호를 격침했다고 주장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함정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동부 하루키우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 점령도 더디게 진행되며 전쟁은 교착 상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 Russians aren't winning and the Ukrainians aren't winning, and we're at a bit of a stalemate here.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가 동부 돈바스 병합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야망은 높지만 러시아군 역량이 따라오지 못하며 전쟁은 장기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 assess President Putin is preparing for a prolonged conflict in Ukraine, during which he still intends to achieve goals beyond the Donbass.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핵 사용이 임박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 전승 기념일 리허설에 등장한 일명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IL-80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IL-80은 러시아가 개발한 공중지휘 통제기로 핵 폭발에도 견딜 수 있어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탑승해 전쟁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과시용 카드일 수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고전하고 있는 전쟁을 뒤집기 위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핵심 동맹인 한국을 폄하하면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에스퍼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 태세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던 시기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한미군 가족들에 대한 대피령을 내리려 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시 오후 발표 예정이었지만 누군가의 설득으로 다행히 계획을 접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군의 철수를 분쟁의 전주로 여겼을 것이라면서 당시의 위험했던 상황을 수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했고
임기 끝까지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고 에스퍼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동맹국인 한국을 여러 차례 폄하하기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국인에 대해 다루기 끔찍하다,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에게 삼성 TV를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준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역정을 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2020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잠정 타결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돌려버렸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협상팀이 13% 증액안을 잠정 합의해 백악관에 보고했지만 11시간 만에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장관직을 지킨 이유 중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40일을 넘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인권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는 건데 중국에 대해 WHO가 이례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말부터 봉쇄가 시작된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6천여 명에 달했지만 11일 12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강력한 봉쇄와 전주민 핵산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겠다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봉쇄 지역 주민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봉쇄의 여파로 지난달 중국 내 승용차 생산은 전년 대비 41%, 판매는 36% 줄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봉쇄 조치를 우려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think that it's sustainable considering the behavior of the virus now and what we anticipate in the future. WHO는 코로나 정책은 사회와 경제, 인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바이러스와 싸울 더 좋은 수단이 있는 만큼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경 필요성을 중국 측 전문가들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o find an exit strategy that works for each and every country and Dr. Tedros has been discussing that in depth and in detail with Chinese colleagues. WHO의 이례적인 우려 표명에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올가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공산당 당대회 전에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 베이징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심에 있는 쇼핑몰의 영업을 중단하고 800여 개 건물을 봉쇄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롯데 박세웅이 구단 최초로 한 이닝 최소 투구 탈삼진 3개 기록을 세웠습니다. 꾸준한 에이스급의 활약으로 이른바 봄대 징크스도 깰 수 있을지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발 박세웅이 무실점을 이어가던 5회, 세 타자를 연달아 3구 3진으로 잡아냅니다. 단 9개의 공으로 순식간에 한 이닝을 끝냈습니다. KKK 탈삼진 3개로 5회 3자 범실 이닝을 만들어내고 있는 롯데 안녕의 박세웅 선수입니다. 프로야구 사상 8번째이자 롯데에서는 최초. 레전드 최동원과 염종석도 세운 적 없는 기록입니다. 8번째 공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9번째 공을 사실 의식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타자가 헛스윙이 나오면서 기록이 세워졌던 것 같고. NC 타선을 꽁꽁 묶으며 탈삼진 10개, 개인 최다 기록도 같이 썼습니다. 5승을 거두며 김광현 반지와 함께 다승 1위, 양현종과 함께 국내 투수 이닝수와 공동 선두입니다. 승수보다는 이닝을 최대한 많이 던지고 싶습니다. 제 개인 최다 이닝도 갱신해보고 싶고 결국에는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봄대 오명을 싣고 5년 만에 가을 야구가 무엇보다 절실한 롯데. 안경 쓴 에이스 박세웅이 희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국내 골프웨어 브랜드 어메이징 크리가 50년 역사의 LPGA 포틀랜드 클래식 타이틀 스폰서가 됐습니다. 1972년 시작된 포틀랜드 클래식은 2000년 김미현, 2004년 한희원, 지난해 고진영 등 국내 선수가 5차례 우승한 대회입니다. 내일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진 뒤 내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반면 동쪽 지방은 강릉이 19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5도, 광주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 서쪽 지방은 덥겠고 동쪽 지방은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7도, 강릉 19도, 대전 27도, 광주 28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